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광주 민중항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1980년 5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문제를 역사적으로 한번 훑어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80년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남침할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발 정보라고 하면서 북한이 남침할 시기만을 가늠하고 있다라는 식의 정보를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과연 유효한 주장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북한이 과연 1980년에 광주 지역에서 뭔가 공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혹은 그런 마음을 설령 갖고 하더라도 그럴 능력이 있었는가, 또 북한 내부적인 정책상에서 그러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좀 1945년 이후의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북한의 대남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의 동북아시아, 특히 이제 한반도와 관련한 기본 정책은 미소 간의 얄타 협정에 의해서 규정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연합국 최고사령관 일반명령, 그 다음에 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결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북아시아 정책의 뼈대를,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반도와 관련해서 얄타 협정을 비롯한 이 일반 명령이라거나 결의라거나 하는 것의 기본 골자는 뭐였냐 하면은, 한반도의 38선 이북 쪽은 미국이 점령하고, 소련이 점령하고, 이남 쪽은 미국이 점령한다라고 하는 점령 분할론이었었죠.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상황이 끝났지만 사실상 북쪽에 소련, 남쪽에 미국, 이런 식으로 한반도가 분할 점령됨으로써 식민지로부터, 식민지 상황에서의 해방이 실질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분할 점령이야말로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역사를 규정하고 있는 이제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주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한 것은 48년 9월 9일이고, 그보다 앞서서 8월 15일 날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성립되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독립적인 국가처럼 이렇게 두 개의 국가가 헌법적으로 들었었지만, 사실상 굉장히 양립 불가능한 두 개의 국가였습니다. 우선 남한의 헌법은 그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103조 같은 경우에도 그 수도라고 하는 수도를 서울로 하고 평양을 임시 수도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결국 한반도를 영토로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일한 영토를 놓고 두 개의 국가가 들어선 것이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이제 사라져야만 뭔가 합법성을 획득하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한 두 개의 국가가 1948년에 한반도에 들어섰다. 바로 이 문제가 이제 이후의 모든 상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립 불가능한 두 개의 국가 체제이다 보니 결국 그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실질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또 김일성의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국토완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북벌통일 혹은 북진통일에 맞서 국토완정이라고 해서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서울을 수도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국토를 완전히 이제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1948년이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에서 보게 되면 중국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국의 경우는 1949년 10월에 중국혁명이 이제 완료가 되어서 내전이 끝이 나게 되는데, 48년만 하더라도 중국혁명, 그러니까 장개석 장개석을 마오쩌둥이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내전에서 이제 중공군이 48년 11월이 되면은 거의 뭐 승리할 조짐이 분명해지는 때였고, 바로 이 때문에 이승만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기 전에 뭔가 북진을 해가지고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북벌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다른 측면에서 북한의 이제 박헌영과 김일성 같은 경우는 중국 혁명의 상당한 그 전지를 호기로 설정을 하고 소련을 방문해서 국토 완정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남침을 통한, 말하자면 통일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을 스탈린한테 표시했는데, 그게 49년 3월이었습니다. 근데 스탈린이 그 미국의 개입이 우려되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49년 4월 23일이 되면은 중국의 이제 인민해방군이
양쯔강을 건너가지고 난징을 장악하게 되고, 북한은 바로 이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기가 고조되었던 셈이죠. 이렇게 위기에 몰린 이승만이 1949년 6월 달에 옹진 반도를 공격을 해가지고 북의 그 음파산을 점령을 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런 이제 어떤 남측으로부터의 그 도발에 직면하면서 북한은 1949년 그 경에 중국 마오쩌둥에게 그 혁명군 중에서 혁명에 참가하고 있는 조선인 부대의 경우는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좀 보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2개 사단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49년 7월이 되면은 그 2개 사단이 북한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49년 8월에는 그 다시 김일성과 박헌영이 슈티코프 대사한테 무력 통일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만 스탈린은 다시 한번 반대를 하고 오히려 남쪽의 그 빨치산 투쟁을 강화해서 뭔가 새로운 상황을 도모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죠. 이승만도 역시 북진 통일을 주장하지만 미국이 계속 이제 그 위험을 들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1950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에 김일성은 중국 해방이 완수된 것은 남조선 인민해방을 일정에 올린다라고 보면서 스탈린을 자기가 만나가지고 이러한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국토 완정의 그 필요를 이야기해 보겠다. 근데 만약에 스탈린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면 마오쩌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중소 간의 미묘한 이제 어떤 경합을 시키는 발언을 하게 되었고 50년 1월 30일에 스탈린은 슈티코프 대사한테 전문을 보내서 김일성이 그 요청하는 바를 일정하게 수용한다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위험이 없도록 일을 조직하라고 이렇게 이제 암시적인 지시를 하게 되고 바로 이에 고무된 김일성이 소련에 차관을 요청하고 또 중국에게는 조선인 그 부대와 무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50년 4월이 되게 되면 조선인 병사 1만 7천 명이 북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조선인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만주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1950년 4월 10일 날 이제 박헌영하고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나서 국토 완정 의사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 스탈린은 이를 도모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마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라고 해서 오는 길에 이제 마오를 만나서 5월 13일입니다만 마오쩌둥이 돕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군사적인 공격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군대를 전선으로 이동시키고 23일이 되면은 이제 전군이 배치가 되고 23일과 4일 사이에 공격 명령이
내려지고 25일부터 즉 6월 25일이죠. 군사행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전쟁의 시작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쟁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군사행동을 시작하게 될 때에는 소련과 중국의 승인, 허락, 그리고 원조, 군사적인 지원 이런 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미국과 또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유엔군을 통해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맞붙는 것에 있어서 북한 자신의 단독 행동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에 걸쳐서 북한이 중국과 소련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 상황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식으로 설명하는 이러한 그 과정이 길게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 전쟁의 전개 과정은 일단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전선이 끊임없이 맨 처음에는 남측 낙동강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거의 압록강까지 밀려 올라갔다가 다시 서울을 점령을 했다가 다시 38선을 물려놨다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서울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마침내 정전으로 가는 그 긴 과정의 참으로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은 굳이 우리가 서술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900 그 전쟁 중이죠. 아직까지 이제 정전협정에 이르기 전에 박헌영과 김일성이 또 중국과 소련이 이 정전을 하는 것에 대한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게 되는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전한 건 아니고 배후 지원에 머무르고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깊이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군 지원군을 보내가지고 깊숙하게 이제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경우에는 전쟁 교착 상태에 빠지자 빨리 정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죠. 갖고 있었고, 마오의 경우에는 뭔가 지속을 해서 전쟁을 지속해서 남쪽까지 아예 소위 북한이 말하는 국토 완정을 이루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까웠고, 박헌영과 김일성 두 사람에 있어서도 김일성은 오히려 좀 정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박헌영은 이게 이제 남쪽이 박헌영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정을 해서 통치 영역으로 확보하기를 원하는 그런 미묘한 입장 차이가 이제 있었었는데, 1953년 3월에 스탈린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인 거죠. 바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자 중국도, 그러니까 소련 측은 정전 쪽으로 훨씬 더 이렇게 많이 기울고 중국도 정전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53년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이 조인되게 됩니다. 이때 그 조인식에 참가한 측은 한국은 빠지고 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하고 그 다음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일성하고
중국의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드화이, 이 세 사람이 이제 협정에 그 조인을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의 일단락이 지워졌지만 종전이 된 것은 결코 아니었었죠. 김일성의 경우에는 거대한 미국에 맞서서 승리한 위대한 전쟁이었다고 그 전쟁을 되게 이제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선전을 했고, 군사적으로는 비록 승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한국 전쟁은 김일성의 승리를 도와주는데, 왜냐하면 남로당계와 연안계 또 소련계의 그 지도자들을 대거 퇴출시켜 버리고 김일성계를 대거 진출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1953년 8월 5일, 그러니까 정전이 이루어진 지 불과 며칠 뒤죠. 뒤에 박헌영은 당에서 제명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만, 여기까지가 북한이 어쨌건 남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강한 영향력,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토 완정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던 첫 번째 국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정규군이 중국 인민군과 더불어서 한반도의 남쪽으로 진출해왔던 그러한 한 역사적인 예시이니까요. 그런데 전쟁은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한의 경우에 민간인 사망자만 약 100만 명, 미군의 전사자가 3만 4천 명, 유엔군이 약 3천 명, 그 다음에 한국군이 24만 명, 이렇게 죽은 것으로 나타나고, 중국의 경우에 인민지원군 11만 6천 명, 그 다음에 포로 및 실종자가 2만 9천 명, 이렇게 피해가 있었는데, 북한은 이제 피해 상황을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한국군이나 한국의 민간인 사망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이때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북한 자체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전후 재건과 부흥을 하는데 1953년 7월부터 1961년 9월까지 약 8년간 총력적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남한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좀 가닥만 정리해보면 1953년 8월 3일 날 소련으로부터 10억 루블의 무상 원조를 받고, 54년 11월에 동독으로부터 함흥 지역에 3억 6천만 루블의 지원을 받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쟁 중에 제공한 물자 비용은 정여로 간주를 하고 8조 위안의 차관을 제공하는 한편,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인민지원군 노동력을 경제 부흥에 참가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인민지원군의 경우에는 55년이 되면은 이제 대량 철수를 하게 되는데 120만 명 정도가 철수를 해요. 그리고 1954년 1월에는 농업협동조합의 형태를 통해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55년에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일본과의 무역, 문화 관계 개선을 제의를 합니다. 이래서 제일조선인이 집단적으로 북한으로 이렇게 도항하는 그 계기를 제공을 하고요. 55년 11월에는 그 소련에서 활동하다가 북한으로 와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정치가라고 해야 되나요? 활동가들의 경우에 북한 국적으로 일어나 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꽤 많은 부분이 소련 국적에서 북한 국적으로 이렇게 일원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5년부터 몇 년간 당 내에서 소련계나 혹은 박헌영계 등을 청산하기 위한 일련의 이제 작업이 전개되는데 1956년 2월 달에 소련 20차 당대회가 개최되면서 후르츠초프가 스탈린을 이제 비판하고 격화시키는, 특히 이제 개인 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영도 체제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죠. 바로 이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도 이제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를 하면서 개인 숭배의 문제는 김일성 숭배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과거에 박헌영 숭배가 문제였다라는 식으로 화살을 박헌영한테 이제 돌리는 식으로 해서 예봉을 피해 나갑니다. 이러한 이제 반대파 들에 대한 이제 숙청 과정들이 연이어지는 가운데 1958년에 천리마 운동을 제안하고 59년부터 천리마 운동을 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58년에는 북한에 남아있던 중국 인민지원군이 전면 철수하게 되고 그 철수의 공백을 59년 12월 16일 날 제일조선인의 입국을 무조건적으로 허락을 해서 처음에 975명, 60년에는 5만 명, 61년에는 2만 8천 명 등 일본으로부터 이제 대거 조선인이 북한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북한은 이제 내부 정권의 결속과 국가체제 확립, 특히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제 확립에 거의 전력을 쏟았기 때문에 그러한 남한에서의 그 혁명적 변화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준비나 또 의지도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961년 7월 6일과 7월 11일 날 김일성은 7월 6일에는 소련과 우호협력 상호 원조조약을 체결하고 11일에는 중국과 우호협력 상호 원조조약을 체결을 해서 소련과 중국 사이의 덩그리 외교를 통해 양국과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 성과를 거두게 되고 61년 8월 노동당 제4회 대회에서는 거의 김일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위원이 조직되고 당이 곧 국가인 체제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8년부터 53년까지,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를 북한을 남조선 혁명의 기지로 생각하고 또 그에 맞게 행동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53년부터 61년 9월까지 약 8년간은 김일성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그러한 내부 결속과 재조직화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는데, 1961년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황이 다시 달라지고 남조선 혁명론이 다시 부상하게 됩니다. 우선 1961년 8월 노동당 전당대회 때 김일성은 그 4.19 혁명 과정에서 남조선 혁명이 깊이 있게 진전되지 않은 것을 전위적 공산당이 없었기 때문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이 전위당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16 쿠데타 이후에는 마오쩌둥식의 게릴라 전술을 사용해 가지고 도시 주변의 농촌 지역에 지하 조직을 확보하고 이것으로서 도시를 포위해 들어가는 그런 전법을 구사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1965년에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바로 마오의 영향을 받은 그 베트콩의 그 게릴라 전법을 북한이 남조선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1967년도에 무장 간첩이, 이건 그 남한에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죠. 북한에서는 무장 게릴라라고 불렀습니다. 무장 유격대가 어선, 괴속정 이런 걸 타고서 기관단총과 권총, 수류탄, 당금, 무전기 등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이제 그 해안가로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되죠. 바로 이러한 것은 1966년 10월 5일 조선노동당 2차 대표자 회의에서 남조선 혁명 노선을 채택한 것에 상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편에서 남조선 쪽으로 유격대를 보내는 한편, 베트남에는 일정한 자금과 또 항공기, 또 조종사 등을 파병을 해서 베트남을 원조를 하고, 밀성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그 베트콩의 활력에 나름대로 굉장히 고무된 나머지 베트남에서 제1전선이 형성되었다면, 바로 이제 한반도에서 제2전선을 형성해서 미국을 공동으로 패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전략을 사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게릴라 부대, 그러니까 유격 부대를 파견한 사례를 보면 67년 6월에 전국 7곳에서 3에서 8명의 조를 이룬
무장 간첩이 경찰과 교전했다라고 하는 신문 보도들을 보면 증거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요. 더 적극적인 공세는 1968년 1월 21일에 유격대를 난파해서 이때 31명이 고양군 세검정 비봉 북측을 거쳐가지고 청와대 쪽으로 이렇게 진격해 들어오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공격을 북한의 노동신문은 되게 크게 다루면서 우리 유격군대가 아주 남한에서 혁혁한 정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8년 1월 23일에는 푸에블로호를 납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러한 것은 68년 베트남의 구정공세하고 때를 맞춘 그러한 이제 전술적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인 1968년 11월 2일 날 동해 울진과 삼척 지역에 100명의 유격대가 상륙을 해서 마을에서 혁명선전을 하고 주민들에게 노동당 입당을 요구하고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이 1월에 있었던 적그들이 되게 자랑했던 유격대 투쟁과는 달리 참담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11월 2일에 상륙했던 이 유격부대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투를 벌이면서 도주하면서 결국 토벌대에 의해서 사살이 되었는데, 주요한 패인은 마을 사람들이 그 유격부대를 바로 간첩으로 당국에 신고하면서 그 연이어진 그 신고가 패인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태, 그러니까 북한이 게릴라 부대를 남조선에 파견한 이유는 남조선 혁명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인민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간첩으로 신고되어서 패배하게 되는 것은 매우 이제 북한으로서 보면 충격적인 일이었고, 전술을 반드시 이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9년 8월 16일 날 강원도 주문진에 또다시 이제 유격대를 보내가지고 또 한 번의 그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남베트남의 그 인민들과 그 다음에 남한의 인민들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라는 것이 68년 11월과 69년 8월의 그 유격대 파병 사건을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죠. 바로 이로 인해서 1970년대 북한의 대남 정책은 급격하게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바로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남한의 북한의 유격대 파견이라고 하는 전술이 전혀 맞지 않고 인민군이 북한 유격대를 자기 자신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전위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미중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1971년,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6년째 질질 끌어오면서 미국이 상당한 전쟁상 위기를 겪게 되고,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미국은 전쟁을 비기는 선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키신저가 베이징에서 회담을 중국 측과 갖게 되죠. 이게 이제 1971년 4월 6일에 열렸던 제31회 나고야 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던 그 미국 선수단 15명하고 기자 4명이 그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저원라이, 그러니까 주원래 총리하고 면담을 가지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런 데를 순방을 하면서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 단 한 번도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격절됐었던 관계를 이렇게 그 징검다리를 놓아가지고 미중 관계를 트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걸 핑퐁 외교라고 부르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1971년 7월 달에 헨리 키신저 미국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극비리에 이제 중국을 방문했고, 72년 2월에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그 상하이 커뮤니케를 발표하면서 꽤 오랜 기간의 그 대화 끝에 1979년 미국이 중화민국, 그러니까 지금의 대만이죠, 중화민국과 단교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전격적으로 수교를 하게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적대 관계로부터 이게 화해 무로 완전히 전환되어 버리는 그 10년이 바로 1970년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미중 관계의 그 전환은 중국의 그 등소평에 의한 개방 정책, 그러니까 글라스노스트가 소련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그 중국에서 글라스노스트를 개방을 하게 되고, 이제 실용주의 외교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그 미중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판도로 옮겨가게 되었고, 바로 이것은 중국 남한과 대결하고 또 국토를 완정함에 있어서 중국과 소련의 힘을 빌지 않으면 안 되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이제 위기를 겪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도 이제 1971년부터는 그 남조선 이 혁명론, 이 두 번째 남조선 혁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가 이제 48년부터 53년까지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가 61년부터 71년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두 번째의 남조선 혁명론을 폐기하기에 이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미중 관계의 전환에 동조를 해가지고 남북 대화로 급격하게 전환을 하고, 1961년부터 71년에 이르는 이 시기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유격대 국가를 구축을 했는데, 이 유격대는 당연히 혁명 유격대이지만 71년부터는 이거를 경제 유격대로 전환을 시켜서 생산과 건설의 유격적 방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971년 9월 20일부터 남북적 십자간 접촉이 시작이 되고, 11년 제2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72년 5월 2일에는
한국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 노동당 조직부장하고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72년에는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도모하자. 그 다음에 사상과 제도를 초월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자.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담을 개최하자. 이런 식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그 남북 간의 이러한 화해 모드가 놀랍게도 그 남북 모두에서의 그 일종의 내치 체제, 그러니까 유신 체제, 남한에서는 1972년 10월 17일 날 유신을 선포해서 박정희 유신 체제가 들어서고 거의 동시기인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유격대 국가의 제도 형식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주석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을 하고 주석이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그러한 이제 것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유격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말하자면 중앙 집권적인 이제 통제 국가를 돌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와다 하루키 같은 사람은 클리프드 기어츠라는 사람이 말했던 극장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 시기에 그 유격대 국가를 권력이 의례를 통해서 과시되면서 연극화하는 국가로서의 극장국가로 정의하고 그 연출가가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그로부터 1년 뒤인 이제 73년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을 하고 소련에서 차관을 받는 것 외에도 중국이 택했던 그 일정한 개방 정책을 제한적으로 펼치는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포르투갈 등과 수교를 하고 북한이 경제협력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일본, 영국하고는 통상관계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1973년에는) 이제 5.1 쇼크가 덮치면서 상당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김정일이 74년부터 김일성주의를 제창을 해가지고 속도전과 정격전, 선멸전, 이 모두 전쟁 용어이지만은 다 경제용어로 이렇게 전환된 전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주체 돌격주의로서 속도감 있게 전격적이고 선멸적으로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자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연평균 16.3%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1974년부터 이제 다시 이제 경제 쪽으로 기울어졌던 이 유격대 국가가 남조선 혁명론을 다시 들고 나오는 제3차 남조선 혁명론 시기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1974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계기는 남한에서 1973년 8월 8일 날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납치를 하는 사건을 계기로 1974년부터 한국에서 반유신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된 게 바로 이러한 전환의 빌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 4월에 북베트남이 승리를 하고 사이공을 함락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베트남전에서 베트남 인민들이 미국을 물리친 것에 고무된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의 민주화 운동에 뭔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게 되고 1975년에 박정희가 인혁당 8명을 처형을 하고 76년 3월 1일에는 민주구국선언을 한 13명을 체포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북한의 개입을 견제하기 위한 선제 공격들을 이제 박정희 정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서 1976년 8월 18일 날 북한은 판문점에서 미루나무를 벌목한 다는 이유로 북한 경비병이 미국 병사 2명을 이렇게 죽인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이런 것도 일정한 이제 남한의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1977년부터는 일본인들을 이제 납치를 하는데 자국 내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동기들에서 뭔가 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해당 지역의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뭔가 배우자를 만들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뭐 부부가 다 오는 경우에는 노동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이유로 일본인들을 이제 납치를 했습니다. 1978년에는 신상옥과 최원희 같은 영화 배우 감독들을 이제 납치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의 행위들을 했지만 사실상 뭐 두드러지게 성과를 본 그러한 이제 개입들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1979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북한이 남조선에 개입을 해서 뭔가 국토를 완정하는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다시 북한은 세 번째 남조선 혁명 전략을 거두고 두 번째로 남북 대화의 시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북 대화의 시기는 1971년부터 74년 사이 약 한 4년간 이었다고 한다면 1980년부터의 남북 대화는 단속적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1980년 2월 6일 날 남북 총리 예비회담이 개최됩니다. 이거는 광주 민주항쟁으로 불과 약 3개월 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광주 민주항쟁에 뭔가 공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주항쟁 열흘 전인 1980년 5월 7일 김일성은 한반도에 있지도 않고 티토가 죽어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유고슬라비아에 갔었고, 루마니아를 또 돌아가지고 5월 17일 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을 보더라도 광주 민중항쟁에 북한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는 광주 민중항쟁 당시에 북한의 그 방송들이 외신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광주의 그 소식들을 자세하게 알렸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예컨대 민중항쟁 초기, 그러니까 18일, 19일 날 계엄군이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굿하고 개머리판으로 때리는 상황에서 광주를 벗어나 가지고 외곽적으로 도주했던 시민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북한의 그 라디오 방송, 그때 단파 라디오로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라디오 방송을 듣고 5월 21일 밤부터 이제 시민군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광주 시내를 장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5월 27일까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서는 다시 이제 광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정언을 보면 북한 방송은 우리말로서는 유일하게 광주의 상황을 그 팩트를 알리는 그러한 방송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상의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1945년 해방 이후에 그 3년 뒤인 48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남한에 대한민국이 들어선 상태에서 이 양국이 헌법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규정들을 헌법 속에 포함시켜 있었고, 무엇보다도 국토를 둘 다가 한반도로 설정한 것, 그다음에 수도를 둘 다가 서울로 설정한 것은 결국 그 양립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 양립 불가능한 두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정리되기 위해서는 갈등이 불가피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조선의 혁명 기지로 북한을 사고하고 혁명 근거지로서 북한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북한을 하나의 이제 유격대 국가로 재편성하는 것이 이제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 1차 시기에는 48년부터, 그러니까 53년까지의 시기에는 국토 완정이라는 이름으로 남쪽으로 인민군을 보내고 중국과 소련의 원조를 받아서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남조선 혁명을 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대규모적인 그러한 이제 군사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61년부터 71년까지의 시기, 특히 68년 전후의 시기에 베트남 전쟁을 호기로 삼아서 제1차 이제 그 남조선 혁명 전쟁의 경우는 중국 혁명이 호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 혁명의 그 승리의 분위기를 남조선 혁명으로 연결지으라고 하는 그러한 시도였다면, 제2차 시도는 베트남 혁명의 그 승리를
남조선혁명의 승리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행위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 남조선혁명론이 부활했던 시기는 처음에 정규군의 파견이나 그 두 번째의 그 유격 부대들의 파견과는 전혀 달리 부분적인 그 습격, 이제 판문점 미루나무 불목 사건이 바로 그런 거죠. 부분적인 습격이라거나 아니면 납치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북한의 남조선에 대한 그 개입의 강도라거나 방법들은 급격하게 이제 퇴화해 와가지고 79년 미중 간의 그 수교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남조선의 특별한 어떤 그 개입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나아왔고, 1980년이라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광주 민중항쟁이 전개된 80년 5월의 상황은 북한이 뭔가 남조선에서 어떤 공작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미중 수교의 그 분위기에 편성을 해서 남북 사이에서도 대화 무드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이 광주 민중항쟁 시기에 공작을 통해서 광주의 어떤 상황을 주도했거나 혹은 뭔가 뭐 개입했다거나 하는 것은 이런 긴 정책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북한과는 달리 그 남한의 상황에 개입했던, 아니 개입이 거론되고 있는, 북한은 개입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개입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미국의 개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